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3장 문학과 나눔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에 속해 있는 작품 독일인의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관용과 배려를 통한 자발적 나눔을 내용으로 하는 나눔 역량의 배양과 관용과 배려, 사랑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자발적 봉사를 통해 세계 시민의 육성을 교육 목표의 하나로 수립하고 곧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을 3장 문학과 나눔 역량의 작품을 통해서 깨닫고 체험해 보겠습니다.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는 중요한 역량의 하나가 됩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환과이 환불균. 여러분 한자어 꼭 알아둘게요.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공평치 못함을 걱정한다. 즉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골고루 나누지 못함을 걱정하라 라는 뜻이죠. 나눔이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란 어떤 것일까? 타인의 입장에 서보고 타인의 느낌과 가치관을 이해하며 그 이해를 나의 행동에 직접 반영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로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삭막한 삶의 풍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웃사촌이라는 단어는요, 더불어 나눔을 실천하는 삶 속에서 환대의 미덕과 공감의 감수성을 키워냈던 진정한 나눔 사회가 우리에게도 존재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삶의 논리에 의해 밀려나면서 타인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었죠. 서로가 서로를 낯선 이방인으로 혹은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이 현대 사회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나눔과 공감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혐오와 배제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대, 계층, 이념, 성별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현실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집단이기주의적인 형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인드라망을 표현한 사진을 제가 몇 장 올려보았습니다. 인드라망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드라라는 그물의 이음새마다 구슬이 있고 그 구슬은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그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비추고 있는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간과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법이 하나하나 별개의 구슬같이 아름다운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 그 개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코 그 하나는 다른 것들과 떨어져 전혀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모두와 젖구슬처럼 빛을 주고받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영기적 세계관, 면기법의 진리를 화엄경에서는 바로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주의와 배타적 이기주의를 용납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상호 간의 관계가 광대한 인드라망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혐오와 배제의 사회에서 관용과 배려와
포용을 실천하는 나눔 사회로 거듭나야겠죠. 그렇지 못하면 개인과 사회는 새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것입니다. 독일인의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넌 왜 나를 사랑하니? 그녀는 결정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려는 듯 나직한 소리로 물었다. 왜냐고? 마리아, 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봐. 꽃에게 왜 피느냐고 물어봐. 태양에게 왜 밝은 빛을 쏟아내느냐고 물어봐. 나는 너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뿐이야.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나 봐.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 첫 문장 먼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비밀과 신비가 깃들어 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시절의 비밀과 신비를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이라는 고요한 신비의 숲을 지나왔다. 막스 밀러의 소설 독일인의 사랑 첫 문장이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신분이 높고 낮음이 엄격한 사람들의 세상, 내 것과 남의 것이 결코 같지 않은 타인들뿐인 어른의 세상, 하지만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은 순수한 소년이 성장하면서 오직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로 인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참사랑의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독일인의 사랑, 작가 소개, 해설, 줄거리, 구성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양학, 비교 언어학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막스 밀러는 유명한 슈베르트의 연가곡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처녀, 겨울 나그네의 노랫말을 쓴 독일의 낭만적 서정시인 빌헬럼 밀러의 아들입니다. 이기적 격정은 이미 사랑이 아님을 나지키 역설한 독일인의 사랑 작품 외에도 막스 밀러는 고대 산스크리트 문학과 신비주의학, 종교의 기원과 생성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시인이나 음악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학자이자 시인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어학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학자로 살면서 인도 게르만어의 비교 언어학, 비교 종교학, 비교 신화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확립하였습니다. 철학을 담은 사랑에 관한 불후의 고전이다 라는 명성을 갖고 있는 독일인의 사랑은요. 막스 밀러가 전 생애 동안 단 한 편의 소설을 남겼는데 바로 이 독일인의 사랑이 그 작품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감수성에 목마른 수많은 독자들에게 낭만적 감수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사랑, 문학, 종교를 모두 아우르며 철학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철학을 담은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은 사랑에 관한 한 최고의 책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랑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이며, 한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등에 관한 내면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낭만적 사랑의 가르침과 명언을 남긴 막스 밀러의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두 남녀의 고귀한 사랑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잊히지 않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향기라는 이 작품은요, 함축적인 언어로 사랑의 슬픔과 숭고함을 노래합니다. 사랑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하게끔 만드는 작품이죠. 그만큼 독일인의 사랑은 인간의 본질인 사랑을 아름다운 언어로 만끽할 수 있는 고전 소설입니다. 풍부한 감수성과 시적인 문체로 가득 찬 이 작품이 시인인 소설가가 아닌 독일의 한 언어학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의 문장은 여느 시 구절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 단 하나의 문학 작품인 독일인의 사랑이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 언어의 활용이 여느 작품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쓴 것이 없으며 문체 또한 언어학자로서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사랑과 노력이 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스 밀러의 생애 단 하나의 문학 작품인 독일인의 사랑이 성공을 거두고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언어의 활용이 여느 작품보다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단어 하나하나 그냥 쓴 것이 없고요. 문체 또한 언어학자로서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사랑과 노력이 작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일깨우는 감성적 멜로디 같은 이 작품은요, 주인공인 나는 소년 시절 우연히 영주의 저택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저택에서 병약하게 태어나 병생에서 지내야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두 남녀 주인공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사랑에 대한 성찰은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타인과 타인이 만나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작품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작품 전체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에서 평범한 내가 좋아하는 마리아가 영주의 딸이라는 높은 신분에 속해 있으니까요. 나는 갈등을 느끼고 주변의 반대로 인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작자 미상으로 출간한 독일인의 사랑은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1877년에 아내 애들레이드에 의해 영어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8개의 회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사랑에 관한 8개의 회상입니다. 각 장은 인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년 시절에 나는 후작의 성에서 아름다운 소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장병을 앓아 늘 침대에 누운 채로 생활하고 있죠. 나는 마리아에게 운명 같은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준 반지를 다시 그녀에게 주며 내 것은 내 것이라는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성장한 뒤 다른 곳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마리아가 만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와서 나는 성으로 마리아를 찾아가 철학적 대화를 나누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게 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점점 깊어가고 마리아 또한 그러하면서 둘은 즐거운 날을 보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마리아는 이별을 통보하게 됩니다. 나는
티롤 지방을 여행하다가 마리아가 머무는 성으로 찾아갑니다. 마침내 마리아에게 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얼마 뒤에 마리아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는 마리아를 치료하던 의사로부터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의 딸이 마리아였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뒤 세월이 흘러도 나는 문득문득 마리아를 떠올리며 회상에 잠깁니다. 자, 굉장히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라고 지칭되는 남자입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사랑인 마리아라는 연인이 있죠. 마리아는 후작의 딸인데 생모는 어릴 때 일찍 죽었고 지금의 후작 부인은 마리아의 새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주치의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의 회고록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민으로 추정되는 주인공은 6살쯤 되던 어린 시절 같은 도시에 후작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후작 부인에게 어머니 같은 느낌을 받아 볼에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당시 예법에 맞지 않는 무례한 일이었으므로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고 집에 돌아온 주인공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죠. 어머니는 주인공의 행동이 무례한 일이라며 후작 부인은 남이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니 설령 좋아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주인공은 그때부터 남이란 개념을 알게 됩니다. 얼마 후 주인공은 다시 후작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고 후작의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그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놉니다. 한 번은 후작 부인이 황금 팔찌를 가지고 놀라고 준 적이 있는데 주인공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 한 하녀에게 아무 생각 없이 주고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 일로 인해 난리가 나고 하녀는 다행히 도둑의 누명을 벗긴 했지만 앞으로 성 안의 물건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허락을 받기로 합니다. 한편 후작에게는 마리아라는 딸이 있는데 그녀의 친어머니는 마리아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후작은 지금의 부인과 재혼을 한 것이었죠. 마리아는 천성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데 주인공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들과 주인공을 불러 자기가 손에 끼고 있던 반지들을 나눠주며 자신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때 주인공의 마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반지를 그녀에게 돌려주며 너의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리아는 그 말에 놀라며 마음에 담아둡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공은 다른 도시에서 학업을 마치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리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놀랍게도 마리아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만나고 싶다며 별채에서 보자고 하고 주인공은 그녀를 찾아가는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며 그 이후로도 만남을 계속해 나가죠. 두 사람은 만남을 계속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데 어느 날 후작 가족의 주치의가 찾아와 마리아가 주인공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잘 쉬지를 못한다며 마리아와 그만 만나줄 것을 요청하죠. 주인공은 의사의 요청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결국 그녀를 떠나 티롤이라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마리아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돌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사랑을 알리고 그녀 곁에 있겠다고 결심하는데 알고 보니 마리아는 요양을 위해 티롤의 별장에 와 있었죠. 티롤의 별장에 찾아간 주인공은 마리아와 다시 만나고 두 사람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다가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급작스러운 주인공의 고백에 마리아는 당황하여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주인공은 낙심한 채로 별장에서 나와버리죠. 다음날 주인공은 마리아로부터의 편지를 받는데 오늘은 손님들이 오고 내일은 의사가 올 것이니 모레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이틀 동안 마리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글로 정리하면서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되죠.
다시 만난 마리아는 주인공에게 그가 자신에게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의 소문이 이미 퍼졌다며 좋은 친구로 남자고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마리아에게 다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마침내 마리아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데 그날 밤 마리아의 주치의가 찾아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으로 주인공에게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라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주치의는 사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마리아의 친어머니의 옛 애인이었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 후작에게 보내주었으며 그녀의 딸인 마리아를 지금까지 돌본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자신에게도 마지막 남은 끈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다양한 사랑에 관한 8개의 회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상은요. 순수한 아이의 관점으로 어린 시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세 번째 회상에서는 마리아가 등장하면서 작별의 인사로 반지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회상은요. 어른이 된 나와 마리아의 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상에서는요. 마리아의 병이 악화되어 내가 떠나기를 요청받습니다. 일곱 번째 회상은요. 나는 시골로 여행을 떠났으나 시골 별장에서 기거하는 마리아와 재회를 합니다. 여덟 번째 회상은요. 마리아의 죽음과 주치의의 사랑 이야기로 매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리베, 원어로는 도이치 리베죠. 독일인의 사랑. 이 작품은요. 낭만적 정서로 가득하죠. 그 이유는 낭만파 시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도 컸지만 그의 아내인 에들레이드와의 운명적 사랑이 더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 교수였던 막스 밀러가 부유한 가문의 영국 소녀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신분, 국적, 종교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의 청혼은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러나 끝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의 아픔을 겪는 동안 느꼈던 사랑에 대한 수많은 상념이 바로 독일인의 사랑을 쓰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인의 사랑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 기억하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소설이 독일인의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의 가르침과 명언을 남긴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지닌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인간에 대한 사랑, 문화, 종교를 모두 아우르는 철학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여정이며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새삼 깨우쳐 줄 것이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정의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과 모습을 세미라처럼 그려낸 작가의 문장은 섬세하고 아름답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인의 사랑은요, 단조로운 이야기 전개 속에 유려한 문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주인공은 병약하게 태어나 평생을 병상에서 지내야 하는 마리아라는 여인을 평생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작품 전체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마리아를 향한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도 조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듯이 들판에 꽃이 피어나듯이 그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랑.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을 완벽하게 정해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숫자만큼 아니면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수의 사랑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 모양과 성격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답니다. 이 작품은요,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어떠한 사건도 등장인물들을 방해할 만한 비극적 요인이나 갈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장 문학과 나눔 역량의 독일인의 사랑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